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ISLM 모형을 가지고 재정정책 효과 분석을 했고요.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은 직접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다가 총수요를 늘리고 줄이는 그런 이제 영향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효과를 가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재정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율이 변하고 이자율이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투자를 이제 감소시키는 구축 효과가 있어서, 그 구축 효과가 이제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재정정책의 효과의 크기가 좌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구축 효과의 크기는 다시 또 뭡니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에 좌우되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ISLM 모형을 그래프로 보기 때문에 그래프하고 연관을 짓자면 IS 곡선의 기울기하고 LN 곡선의 기울기하고, 그러니까 본질은 IS 곡선의 기울기, LN 곡선의 기울기가 본질이 아니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본질이죠. 그게 이제 재정정책 영향 효과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LN 곡선은 여기 생산물 시장이 있는데 생산물 시장을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이제 화폐 시장에,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시장에 미치는 그 효과가 생산물 시장으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전달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전달의 경로를 보니까 또 이것도 뭡니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에 달려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뭐 그것은 IS 곡선하고 LN 곡선의 기울기하고 또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또 재정정책의 효과하고 통화정책의 효과 둘 다 뭡니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두 가지에 달려 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뭡니까? 두 가지에 의존하는 정도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구축효과, 재정정책의 효과는 구축효과가 작을수록 큰데, 그 구축효과는 뭐에 달려 있냐면은 통화정책의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아야지만 구축효과는 작아지고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지고, 반대로 통화정책은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 잘 작동해야지만 효과가 크고, 근데 하나는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아야지 효과가 큰 거고, 재정정책은 그렇죠. 통화정책은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 잘 작동해야지 효과가 큰 거고, 그러니까 서로 효과가 클 조건이 반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클수록, 그다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은 작을수록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 이제 거꾸로죠.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수록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 잘 작동을 하죠. 그러면 잘 작동한다는 것은 통화정책은 효과가 크고 재정정책은 효과가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결국 뭐하고까지 나가냐 하면 이제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학파 간의 이제 견해 차이로 가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을 어디까지 했죠? 투기적 수요 했죠. LN 곡선 수평의 경우. 통화정책. 통화정책 아직도 안 들어갔다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했죠? 통화정책? 효과까지 했어요. 네. 요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동성 함정 얘기를 했는데, 재정책에서.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거를. 재정책과 통화정책 상대적 호환인데, 두 학파 간에, 이게 또 안 되는구나.
보이나? 안 보여? 큰일이네. 어떻게? 두 학파 간의 견해 차이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화폐 수요의 이자 탄력성하고 투자 이자 탄력성인데 어떻게 다르냐? 일단 이제 고전학파 생각합니다. 고전학파. 고전학파의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이 뭔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뒤에 나오니까. 그게 이제 화폐 수량설 뭐 이런 얘기가 책에 나오는데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화폐 수요 이론은 나중에 또 배울 테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전학파가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고전학파는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형에서 H가 제로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뭐 이미 설명을 했죠. 그거는. 비슷한 생각을 통화론자도 같이 가집니다. 통화론자는 이제 고전학파 이후에 이제 케인스학파가 등장을 했었고, 케인스학파가 한참 50년대, 60년대 득세를 하다가 70년대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제기한 그런 이제 이론인데, 고전학파 통화론자를 여러분들이 고전학파하고 동일시하는 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전학파에 하다 보니까 고전학파의 아이디어에서 비슷한 게 조금 있긴 하지만은 전혀 다른 학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로를 치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통화론자가 고전학파를 아주 뭐 전통을 계승한 어떤 학파다 뭐. 오히려 통화론자도 케인스 학파에 굉장히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통화론자는 뭐냐면 화폐 수요에 대해서 케인스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화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화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통화론자입니다. 왜 중요하냐?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서 거의 완전히 비탄력적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이게 I고 Y면은 여기가 이게 LN 곡선이거든요. LN 곡선이. LN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IS 곡선 이렇게 되면은 재정 정책 어떻게 됩니까? 재정 팽창했다. 우리 봤잖아요. Y에 효과를 못 미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서 그냥 우리가 Y를 조절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쓰려고 그러는데 효과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반면에 통화정책은 어떻습니까? 통화정책은 LM이 이렇게 M을 움직이면 LM이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효과가 크죠. 효과가 나타나죠. 뭐 제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통화론자의 입장에서는 이 통화정책 중요하다. 중요하다기보다 통화정책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변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통화량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이것이 무엇하고 관련이 되냐 하면은, 잠깐만 이제 여담이 되겠지만, 대공황이 이제 발생했잖아요. 대공황은 뭐 앞에 대자가 붙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앞에다가 그냥 대자 붙이는 거를 그냥 웬만하면 대자 붙여요. 그냥 크게 뭐 여기 그래서 영동대교, 한강대교 별로 크지도 않은 다리인데도 이제 다 대자가 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 서양 애들은 웬만하면 그레이트 T가 안 붙여주거든요. 정말 큰 사건이 아니면은.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하면 디프레션 중에서도 엄청나게 큰 역사상 한 번 정도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디프레션이잖아요. 그럼 그게 왜 발생했느냐? 왜냐면 이게 거의 10년 지속이 됐고요. 뭐 정도라고 하는 게 길이도 길고, 그 정도가 뭡니까? 우리가 실업률 갖고 따졌을 경우에 실업률이 20몇 프로까지 됐었거든요. 거의 10년 내내 실업률은 거의 20% 가까웠어요. 18%, 19%, 20%도 넘었었고, 물론 여러분들 얘기한 대로 뭡니까? 이 실업률이 18%, 19%라면
그 18%, 19%, 20%가 노동시장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 그 정도 실업률이 높으면은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일자리 구하는 걸 이미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자리 못 구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상태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왜 그게 발생했나요? 케인스 학파의 입장에 따르면은 주로 그것이 뭡니까? 총수요의 부족에 의해서 발생한 거잖아요. 총수요의 부족. 그러니까 뭐 아이가 부족했다든지 기업가들이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해서 너무 없다고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한다든지. 그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프리드만은 이제 통화론자를 내놨는데 프리드만이 주로 연구한 게 뭐냐면은 이 대공황 시절에 미국의 통화량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됐을 것이냐. 그거 뭐하러 뭐 한국은행 지금 들어가면은 다 나오는데 그렇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걸 집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관이 없었어요. 통화량이 얼마냐? 실제 통화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대공황 시절에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무슨 이자율이 낮았냐면은 기업이나 이런 부도가 많이 나니까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빌리는 이자율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안전한데.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뭐 굉장히 신용도가 좋은 애들이 빌리는 이자율은 당연히 뭡니까? 뭐 딴 데다가 위험하니까 돈 안 빌려주니까 안전한 데는 싸게 써라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겠죠. 이자율이 낮은 거 보고는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 상당히 느슨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통화량 데이터는 없고 이자율 데이터는 있으니까. 그게 한 20년 동안 내려온 얘기예요. 근데 이제 프리드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나 슈바르츠라고 하는 이제 그 여자 경제학자인데 뭐 하여튼 둘이서 그때 자료를 하여튼 뒤져가지고 실제 통화량이 어땠느냐, 통화 정책이 했더니 통화 정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타이트했던 거예요. 통화량이 굉장히 작아. 그럼 너무나 그건 당연할 수 있는 게 똑같은 통화량을 공급하더라도 뭡니까? 기업이 부도가 나고 그러면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만들어내는 예금 통화가 있는데 이 얘기들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뭐 아직 제대로 얘기를 제대로 못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도상으로는 2학기 때 거시경제 2에서 이제 가르쳤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따져보면은 예금 통화 창조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타이트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M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1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1로 갔다. 그래서 통화량이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케인스 학파는 통화량은 별로 경기 변동 설명하는 데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통화량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여기 이제 한 번 더 트위스트가 있죠.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이 또 통화론자를 잘못 이해할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통화량이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일 수가 있다. 라는 얘기는 맞는데 통화론자 그 얘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바로 추출해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경기 변동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라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될 텐데 통화론자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 통화 정책을 썼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LM이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시간이 안 나타나 있다 그랬죠. 시간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서 LM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일로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가 불확실하다 이거예요. 어떨 때는 뭐 2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뭐 살상 무기예요. 딱 쏘면은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쐈을 경우에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게 맞더라도 뭐 한 달 있다가 죽을지 뭐 아니면 그러니까 뭐 1시간 있다 죽을지 당장 10초 후에 죽을지 모르면은 내가 이거 괜히 쐈다가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으면 나한테 보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나는 이 사람을 확실하게 죽여야지만 내가 사는 건데 효과가 불확실하면은 안 쓰니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효과적인데 언제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안 쓰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불확실한 이 수단, 무기. 잘못하면 이게 뭐 던졌는데 나한테 돌아와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논리에 의해서 통화 정책을 경기 안정 수단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쉽게 그냥 생각하면 효과적이니까 정책 수단으로 써야 되겠네. 근데 통화론자는 오히려 그거는 반대를 했어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언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오케이. 그래서 통화론자는 그렇고요. 케인스 학파 봅시다. 케인스 학파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케인스 학파는 극단적인 얘기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냐면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완전히 화폐 수요의 이자의 탄력성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제로다, 값이. 제로나 무한대는 극단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케인스 학파는 인비트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화폐 수요의 이자 탄력성 어느 정도 제로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니고 그 사이에 갑시다. 투자의 이자 탄력성 제로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니고 그 사이에 갑시다. 그런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화폐 수요의 이자 탄력성은 비교적 큰 값을 가지고 있고 투자의 이자 탄력성은 비교적 작은 값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럼 그 조건이 바로 뭡니까? 통화정책이 효과가 작을 조건이죠. 재정정책 효과가 클 조건이죠. 그죠? 지금 방금 케인스 아빠 생각한 조건. 게다가 이제 케인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때때로 경제는 뭡니까?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 그 유동성 함정은 이란 게 뭡니까?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 H의 값이 무한대인 경우.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조금 보완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의 걸로 봅니다. LN 곡선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거 이제 LN 곡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그림을 이렇게 우상향 하잖아요. 여기다 그러지만 우상향 하자 이렇게 우상향 하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이제 이 정도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뭡니까? 화폐 수요가 무한대가 되고 그때는 뭡니까? LN 곡선이 이렇게 이제 수평이 되는 그런 영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N 곡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수평이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갑자기 꺾으면 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LN 곡선이 이런 일반적으로 이런 수평의 영역도 있고 또 이런 영역도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LN 곡선이고 요 영역이 바로 요 영역을 바로 뭐라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 경제가 현재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느냐 빠져 있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IS 곡선의 위치가 결정하죠. IS 곡선이 지금 여기 있으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 거고 IS 곡선이 지금 여기 있으면 뭡니까?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이자율은 낮고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은 뭡니까?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 다 효과가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그 중에 어느 게 더 효과가 크다고 봤습니까?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LN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IS 곡선의 기울기는 상당히 가파르다고 본 거죠. 그렇지만은 IS 곡선이 수직이 아닌 이상 통화정책도 효과는 있다고 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IS 곡선이 수직이면 통화정책 효과가 없죠, 그죠? IS 곡선이 수직이다. 통화정책, 꼭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옮겨봐야, LM-를 옮겨봐야. 여기서 일로 가죠. 효과 없죠.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때는 뭘 갖고 얘기합니까? Y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에는 변화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자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경제 분명히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자율이 이만큼 떨어지면 당연히 뭡니까? 투자가 늘어났겠죠. 그잖아요. 안 늘어나? 안 늘어나네. 이자율은 떨어졌지만 투자는 안 늘어났나? 왜? IS 곡선이 수직이니까. 즉, B의 값이 0이니까. 이자율만 떨어뜨리고 투자는 영향을 못 미치.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미커니즘에 두 단계가 있잖아요. 통화량 늘리면 I가 떨어지고 I가 떨어지면 투자가 늘어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작동하는데 두 번째 단계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좀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은 시험에 대비해가지고 좀 공부를 한 학생인 것 같고, 안 끄덕이는 학생은 아직 이까지 안 온 학생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케인즈는 때때로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때가 있다.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일단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은, 그럼 뭡니까?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어요. 왜? 여기서 통화량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LN 곡선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우측으로. 그래서 내가 좌우로 따지라 그랬죠. 그냥 이게 우상향할 경우에는 LN 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 우로 이동한다,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뭡니까? 아래로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우측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평인 거는 그대로 이만큼 이동했다면 이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부터 뭡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똑같죠. LN 곡선 이동시켜봐야 IS 곡선 이동 안 하면은 경제는 고점에 그대로 있어요. 이자율도 안 변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LN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나 아래로 이동하나 이거 뭐 같은 거니까 아래로 이동한다. 아래로 이동했어요. 표가 있잖아요. 틀린 답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좌우로 이동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좌우로. 지금 뭐 혹시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할까요? 그래서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대해서 탄력적인데 일반적으로. 근데 때때로 뭡니까? 탄력적이라는 게 무한대가 아니고 탄력적이라는 것은 H의 값이 크다는 얘기고, 근데 때때로 뭡니까? H가 무한대가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어요. 재정정책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케인스학파는 뭡니까? 두 개 중에서 어느 정책을 주로 써야 된다고, 재정정책을 주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들었고, 대공황. 그러니까 그게 한 20몇 년 경제학계를 지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통화정책도 효과를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를 제시하고 나온 게, 그러니까 통화론자의 주장이 상당히 중요한 주장일 수도 있었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책 결합입니다. 정책 결합은 이제 영어로 팔러시 믹스라고 하는 것을 번역해서 우리가 정책 결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지 정책만, 통화정책이면 통화정책, 재정정책이면 재정정책,
한 가지 정책만 쓰는 경우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는 뭡니까? 꼭 정부가 한 가지 정책을 써야 된다는 법은 없죠. 서로 다른 정책을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본 정책이 뭡니까? 재정 정책. 이거는 G나 T나 TR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정책이죠. 그죠? 통화 정책. 이거는 뭡니까? M바를 움직이는 정책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이 안에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만 있느냐, 또는 거시경제 정책에 이제 경기 안정 정책이라고 좀 부를까요? 경기 안정 정책.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왜냐하면 거시경제 정책의 목표는 경기 안정만이 목표가 아니고 물가 안정도 될 수 있고 다른 목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그건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소비가 지금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 과소비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소비를 좀 진정시키자. 이건 어떤 개인의 소비를 진정시키는 게 아니고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를 좀. 이것도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 수단이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뭡니까?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만 봤잖아요. 그렇지만은 얘네들 말고도 거시경제 정책 수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뭡니까? C바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캐치를 C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I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그죠? 또 심지어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또 순수출 X-Q 그러니까 X-Q 여기에다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런 정책들도 이런 거시경제 정책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 정책을 할 때 꼭 이 중에서 하나만 쓰라는 법은 없고 이것만 하나만 쓸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정책을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팔러시 믹스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서로 다른 정책을 왜 같이 쓰느냐. 그 팔러시 믹스를 왜 쓰느냐 생각해보면. 그냥 심심하니까. 하나만 하면 외로울 것 같으니까. 뭐하러 팔러시 믹스를 쓰겠어요? 그 팔러시 믹스 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한 개가 아니고 한 개 이상이기,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팔러시 믹스를 쓰는 이유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얘를 같이 쓰면은 더 효과가 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를 좀 부양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 G를 늘려가지고 IS 곡선 이동시키고 M 늘려가지고 LN 곡선 이동시키고 같이 이동시키면은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책의 효과를 크게 내기 위해서 팔러시 믹스를 쓴다. 오케이, 그건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팔러시 믹스를 쓰는 중요한 이유는 정책의 목표가 하나가 아닌 경우에,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IS 곡선하고 LN 곡선이 이렇게 이제 그림에서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쪽에 앉는 학생들은 책을 갖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아니면은 프린트를 해갖고 오든지.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IS 곡선이 있고요. LN 곡선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LN 곡선의 위치는, 여기는 이제 위치가 MA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M0. 그러면 이제 이거는 통화량이 M0일 때 LN 곡선이고요. 그 위에 있는 LN 곡선은, 이제 왼쪽에 있는 LN 곡선은 가로 열고 M1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M0보다 더 적은, 좀 거꾸로 됐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게 M0고, 오른쪽에 있는 게 M1인데, M1이 M0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원래 이제 경제는 통화량이 M0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LN 곡선하고 IS 곡선이 만나는 A점에서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정부가 지금 A에 해당되는 그 Y0가 완전 고용보다 Y 값이 낮다고 합시다. 그럼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Y가 낮으니까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Y를 이제 더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럼 Y를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통화정책을 쓴다 그러면 이제 통화량을 M으로 늘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LM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경제가 A에서 B로 가가지고 Y1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목표로 하는 정책의 목표가 Y를 이제 Y1으로 늘리는 거 한 가지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LM을 해도 되고 또는 뭡니까? 뭐 이건 LM을 그냥 놔두고 IS 곡선을 이제 Y1에서 만나도록 이동을 시켜도 되고. 그죠? 한 가지 정책을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Y를 Y1으로 늘리는 거에 더해가지고, 이자율도 내가 좀, 어떤 특정한 수준으로 내가 좀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을 그냥, 여기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떨어뜨리지 말고 원래 수준으로 이자율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책을 좀 경기를 부양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가 Y고 여기가 I면 지금 내가 현재 점이 A인데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점은 이자율은 I0에서 변함이 없으면서 국민소득은 뭡니까? Y0가 아니고 Y1으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올라와가지고 요 점을 내가 달성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정책 목표가 두 개니까. 그럼 요 점을 달성하고 싶은데 이 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두 선이 여기서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지 않고 그냥 하나만 옮긴다라고 하면은 LM을 여기까지 보내면은 Y는 달성이 되지만 I는 달성이 안 되는 것이고, I는 너무 작게 되겠죠. 또 IS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Y는 달성이 되지만 I가 너무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뭐 쉽게 볼 수 있듯이 이제 IS 곡선도 이 점을 통과시키도록 옮기고 LM 곡선도 이 점을 통과시키도록 옮기면은 이 LM 다시 IS 다시고 LM 다시니까 우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뭡니까? 두 개 정책 수단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얘기죠. IS 곡선도 이동시키고 LM 곡선도 이동시키고. 그게 이제 정책 결합입니다. 실제로 이제 정책 결합은 여러분들이 우리 모형에서 Y는 A바 더하기 CY 마이너스 BI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죠? Y는 A바 더하기 CY 마이너스 BI가 있어요. 그 다음에 P바 분의 N반 KY 마이너스 H. 우리가 ISLM 곡선의 이동에 의해서 균형점이 어디가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풀 때는 Y하고 I를 미지수로 두고 나머지가 다 실제 값이 대입이 돼가지고 방정식을 푸는 셈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정책 결합, 정책을 얘기할 때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인데, 그때는 뭡니까? 여기 목표가 Y1하고 I0잖아요. Y1, I0. Y1, I0. 이게 이제 뭡니까?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지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외생 변수로 봤던 이 중에서 특히 뭡니까? 우리가 정책 변수로 보는 것들이 미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식 2개, 미지수가 당연히 2개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미지수가, 이거 미지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안에 여러 개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얘네들도 서로 다른 정책이니까. 얘하고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2개 정책 수단 건드리면은, 이거 달성할 수 있느냐? 달성할 수 없죠. 왜냐면 얘네들 건드려봐야 A바의 값만 바뀌잖아요. M바는 뭐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미지수 2개가 해를 구해야 되는데 한 놈은 그냥 값을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한 미지수만 앞만 바꿔봐야 이원 연립반정식의 해가 구해집니까? 안 구해지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팔러스 믹스라는 게 그냥 두 개의 정책 쓴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죠. 2개의, 그래서 팔러스 믹스라는 얘기를 할 때는 2개의 독립적인 정책을 써야 됩니다. 독립적인 정책. 그 두 정책이 독립적이냐 아니냐는 그런데 뭡니까?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이 경우에는 얘네 2개가 서로 독립적인 정책이 아니었죠. 그죠? T바나 G바를 움직이는. 이런 A바를 움직이는 정책은 전부 다 한 통속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M바를 움직여야지만 2개 서로 독립적인 정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목표가 YI의 선택이 목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제 IS가 이렇게 있고 LM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Y0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좋은 예가, 갑자기 내가 지금 예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좋은 예가 아닐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뒤로 물러서게 되네. 예를 들어서 내 정책 목표가, 이제 이런 거라고 합시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면서, 지금 현재 과소비예요. 지금. 투자는 좀 늘리고 싶다. 그리고는 투자를 늘린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Y는 현재 수준으로 고정시키고 싶다. 현재 지금 Y0, 지금 I0인데 내 목표는 뭐냐 하면은 Y는 Y0를 그냥 놔두고 현재 경기는 괜찮아요. 근데 총수의 구성이 너무 지금 소비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 과소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C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요. 이거잖아요. 얘를 일정하게 놔두겠다는 거거든요. 얘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외생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목표로 하는 Y를 고정시키면 얘도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안 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럼 Y0에다 고정시켜야 되니까 Y0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얘를 줄이려면 뭔가 줄어들어야 돼요. 얘를 줄이든지 뭐 얘를 늘리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C바를 줄인다? 그러면은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Y를 내가 그냥 놓고 싶은데 C 더하기 I 더하기 G인데 얘
i는 이제 i바 빼기 bi죠. 그죠? 얘 줄어요. 다른 게 일정하다면은 y는 고정이 안 되고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기 다른 걸 늘려줘야 돼. 그죠? 다른 거 늘려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늘려주든지, 얘 늘려주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내가 얘하고 얘를 결합을 한다. 얘는 뭐 줄이는 방법 쉽습니다. 뭐 자동차 특소세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아니면 뭐 자동차 살 때 내는 세금 뭐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동차 살 때 내는 세금 깎아주는 거 알죠? 지금 깎아주고 있는 거. 작년 하반기부터 깎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사면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자동차 아무도 안 삽니다. 웬만하면. 기다립니다. 내년 1월이 너무 머나? 그러면 9월 1일부터, 분명 9월 1일부터. 이 값 조정하는 거 굉장히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 값 조정하고 대신에 뭐 이걸 줄이도록 조정을 하고 이걸 대신에 늘려주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아까는 두 개가 서로 독립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뭡니까? 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두 개의 독립적인 정책이 돼요. 그러니까 정책 목표에 따라서 똑같은 두 정책이 항상 이거는 뭐 두 개는 서로 독립적이 아니다, 기다가 아니고 정책 목표에 따라서는 그 두 정책이 독립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에요. 이게 팔러시 믹스로 들어오면은 사실 이제 세상이 좀 어려워집니다. 이자율도 또 뭐,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조합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다만 이제 요 경우에는 유일한 정책 조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Y하고 I를 동시에 달성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A 안에서 어떤 정책을 쓸 수 있는지는 또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조합들이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뭐 우리가 정책 목표를 하나씩 더 더해 나가면은 3개가 된다, 4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의 가지수가 점점 제한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정책 조합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값을 집어넣고 대입을 해주고 정책 변수, 우리가 외생 변수로 취급했던 얘네들을 오히려 미지수로 놓고 이제 푸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게 이제 정책 결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뭐 이거는 지나간 얘기지만은 한 가지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우리가 LN 곡선이 이렇게 수직입니다. IS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T 바를 줄이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죠. 썼습니다. 자, Y는 어떻게 되고 C는 어떻게 됩니까? Y는 당연히 T바 줄이면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Y는 그냥 Y0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Y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Y가 변하지 않으니까 소비도 불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응용 들어가는 건데, 소비는 뭡니까? 소비 함수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죠. 자, other things being equal이니까 얘 변함없고, 얘 변함없고, 얘는 뭡니까? 줄어들었어요. Y는 불변이에요. 왜? 여기서 변함이 없으니까. 그럼 집어넣은 결과 이거 어떻게 됩니까? C는 늘어나겠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Y는 불변이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인데 G는 불변이고 이게 줄었으니까 투자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왜 증가했습니까? 거꾸로 참. C가 늘어났죠. C가 늘어났으니까 Y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왜 줄었습니까? 2에서 2-1은 뭡니까? 이자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한 모형이지만 낼 수 있는 문제는 많이 있다라고요. 오케이, 인플레이션 기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흘렀지? 뭐 지금부터 시작인데. 자, 인플레이션 기대.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물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예상, 기대죠. 자, 그런데 우리 케인스 아파의 시각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케인스 아파는 물가가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했는데 피바라고 우리가 했는데 가격이 경직적인데 왜 인플레이션이 생기나? 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이 ISLM 모형이 케인스 아파의 시각을 빌려가지고 물가가 고정이지만 물가가 영원히 고정이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했죠. 케인스 아파도 시간이 주어지면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은 가격도 움직인다 그랬죠. 다만 가격이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 뿐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투자가 들어있습니다. 투자가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이 어떤 이자율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이렇게 묻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자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이자율 그러지만은 영어로 이자율을 표현하는 거 보면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해서 항상 복수로 갑니다. 아니면 the interest rate of something 해가지고 특정한 걸 지정해가지고 더가 앞에 붙고 일반적으로 이자율 복수입니다. 왜? 이자율은 정말입니다. 이자율은 굉장히 많은 이자율이 있어요. 은행에 가도 3개월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있고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있고 5년짜리 정기 적금 이자율이 있고 MMDA 이자율이 있고 MMF 이자율 다르고 채권도 뭐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다르고 회사채 뭐 동부제철이 발행한 회사채도 다르고 삼성전자가 발행한 회사채 다르고 또 심지어는 뭡니까? 똑같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 원화로 돼 있고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달러로 돼 있고 이자율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이자율 중에서 투자에 어떤 이자율이 렐레번트하냐, 어떤 이자율이 적합하냐, 그거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투자 기간에 달려 있죠. 한 가지는 물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용도나 이런 것도 달려 있지만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3개월짜리면 나는 3개월짜리 이자율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간이 5년이면 5년짜리 내가 이자율, 5년 동안 돈을 빌려야 되니까. 원금이 회수되는데 5년이 걸리는데 당장 뭐 3개월 이자율이 1%라고 해가지고 이거 좋다고 했는데 1, 2년 후에 이자율이 뭐 10%, 20%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이자율 I나 I바, 마이너스 BI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 뭡니까? 이 이자율은 때에 따라서 뭡니까? 긴 이자율이 될 수도 있어요. 2년, 3년, 5년.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가 3개월 정도의 기간이라면은 우리가 뭡니까? 이 가격이 그 사이에는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내가 제기했던 그 질문이 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러면 암만 가격이 느리게 움직이더라도 3년, 5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그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현재는 못 움직여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P 봐요. 현재는. 그렇지만 다음 기간 우리가 시간이 여기 안 들어있다. 현재가 T라면 T는 지금은 안 움직여요. 그렇지만 PT 플러스 1, PT 플러스 2.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금년, 내년, 내후년 조금 움직이고 좀 더 많이 움직이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물가가 못 변해도 내년에 좀 올라갈 것이다. 내후년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하는 가정하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플러스 또는 뭐 마이너스라고 하는 가정은 서로 상충되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인플레이션 기대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우리 모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명목이자율하고 실질이자율입니다. 자, 명목이자율은 뭐냐? 똑같은 이자율입니다. 똑같은 이자율인데 이자율을 측정하는 단위의 차이입니다. 명목이자율은 그냥 화폐 단위로 측정한 이자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 앞에 신한은행에 가가지고 1년짜리 정기예금 들면 이자율이 1.5%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가 10,000원 예금하면은 좀 쉽게 가져가죠. 이거. 자, 이자율, 명목이자율. I equal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금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원리금, 나중에 받게 되는 거는 만기에 받게 되는 원리금은 11,000원. 1년짜리, 1년이 이게 1년이에요. 1년에 11,000원. 그죠? 그럼 이거 11,000원에서 10,000원 빼면 1,000원이고 원래 원금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10%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0,000원 빌려주고 1년 후에 11,000원 받으면 이자율은 10%다.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이건 뭡니까? 명목이자율이에요. 왜냐하면 원화로 따졌습니다. 자, 실질이자율은 뭐냐? 물건 단위로 이자율을 측정하는 겁니다. 물건 단위로. 자, 그러니까 물건 단위로 이자율을 측정하는데 쉽게 뭐 재미삼아서 짜장면 단위로 측정을 해봐요. 짜장면. 짜장면 한 그릇이 5,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원금 10,000원인데 짜장면으로 이게 5,000원 짜장 5,000원. 그러면 이제 원금 10,000원을 빌려준다. 원금이 10,000원이라는 것은 짜장면 개수로는 몇 개란 얘기입니까? 2개. 그렇죠. 자, 원리금 11,000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짜장면 개수로는 2.2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2.2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10%죠. 그렇잖아요. 0.2개를 2개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10%. 이게 실질이자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실질이자율하고 명목이자율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바로 여기 있죠. 짜장면의 가격입니다. 짜장면 값이 이건 뭡니까? 똑같이 5,000원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짜장면 값이 5,000원이 아니고 5,500원이 된다, 1년에.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짜장면 2개를 빌려줬는데 1년 후에 내가 받게 되는 짜장면은 몇 개입니까? 2개예요. 이자율 계산하면은 0%예요. 이 이자율은 뭡니까? 실질이자율이에요. 이 이자율은 명목이자율. 그러니까 실질이자율하고 명목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언제? 짜장면 값이 달라지면. 이거를 짜장면은 여러 개의 물건 중에 하나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물가가 달라지면. 이게 바로 이제 실질이자율하고 명목이자율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실질이자율하고 명목이자율 간의 관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10,000원 빌려줘서 11,000원 받는 거를 뭡니까? 짜장면으로 몇 개를 빌려줘서 몇 개를 받느냐, 이걸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재 짜장면 값은 PT라고 부르겠습니다. 현재를 T라고 할 테니까. 미래 짜장면 값은 우리가 1년만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PT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 완은 뭐 1개월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고 이건 뭐 여러분들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년 후에 짜장면 값이 정확하게 얼마일지를 나는 몰라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2를 붙입니다. 이게 이제 expected price입니다. 내가 예상하는 짜장면의 값이에요. 예상하는 짜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이자율하고 실질이자율을 얘기할 때 실질이자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1년이 지나가지고 짜장면 값이 5,500원이 됐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1년이 지나면. 그때, 아, 나는 실질이자율은 번 게 하나도 없구나. 0%구나.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짜장면 값을 양쪽을 다 아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현된 realized real interest rate 또는 사후적인 실질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실질이자율도 그러니까 지나가서 내가 지나가면 모든 정보가 있죠. 근데 지금 1년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1년 동안 내가 지금 돈을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럼 지금은 1년 후에 짜장면 값을 내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짜장면 값에 대한 예상치를 쓸 수밖에 없죠. 그 예상치를 사용해가지고 계산된 실질이자율. 이거는 뭡니까? 실제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실질이자율을 사전적인 실질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ex-ante real interest rate라고. 그러니까 사전적이라는 의미하고 사후적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시간의 차이도 있지만은 뭡니까? 정보의 차이예요. 사후적으로는 내가 모든 걸 알고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사전적은 미래값은 내가 모르니까 기대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실질이자율은 사전적인 실질이자율입니다. 사후적은 이를 빼버리면 돼요. 그냥 사후적인. 자, 그러면 10,000원 빌려줘서 11,000원 받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원금이 10,000원을 쉽게 생각해서 1이라고 합시다. 1. 1원 빌려줘서 1년 후에는 얼마 받습니까? 1 플러스 i를 받습니다. 명목이자율이 i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뭘로 해야 됩니까? 짜장면 개수로 환산해야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1 나누기 PT분의 1개를 빌려줘서 몇 개를 받습니까? 1 플러스 i 나누기 PT 플러스 1의 1을 받죠. 그렇잖아요. 1년 후에 이게 화폐로 표시한 원리금이 되고 이게 이것도 처음에 좀 이쁘게 안 써주면은 시간은 서브스크립트고 기대는 슈퍼스크립트로 이렇게 받잖아요. 짜장면 내가 받게 되는 거 1년 후에. 그러면 이제 실질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곱하기 100 하면 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빼서 1을 빼주고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요. 이자율을 따지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R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 PT 플러스 1분의 1의 1 플러스 I. 아니, 이게 위로 올라가요. 나누기 PT분의 1. 빼기라고 곱하기 100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을 퍼센트로 표시하지 않고 프랙션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소수로. 그럼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뭐 안 하고 그냥 이자율을 그냥 소수로 그냥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건데 여기서 1을 빼주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써주는 것 뿐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앞에 1 플러스 i를 앞으로 빼내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 곱하기 분의 이거니까 pt 플러스 1분의 2의 pt죠,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아, 이거 i에다가 t를 쓴 거는 이제 그거는 현재 이자율이 아니라는 얘기고.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만 고쳤으면 쉬운데요. 이제 여러분들 요거예요.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을 퍼센트가 아니고 소수로 계산을 한다고 합시다.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
자, 파이를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고 합시다. 파이 t인데 2입니다. 예상되는 물가상승률.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예상되는 짜장면 값 상승률. PT분의 PT 플러스 1의 2 마이너스 1 해주면 소수로 표시한 짜장면 값 상승률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여기를 이렇게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대신에 요거 집어넣을 수 있겠죠. 거꾸로 분모 분자 바꿔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1 플러스 I 1 플러스 파이 t의 2의 1 플러스 I. 자, 1 플러스 R이 이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1 플러스 I는 1 플러스 R, 1 플러스 파이 t의 2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원래 이걸로 끝을 내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쓰기 편한 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고요. 자, 요게 퍼센트가 아니고 소수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값이 뭡니까? 0.0 얼마. 요새 같으면 뭐 0.01, 0. 금리가 워낙에 낮으니까. 자, 근데 요거보다도 이건 뭡니까? 소수 두 개를 곱한 거잖아요. 요거에 비해서 값이 작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를 근사를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근사시킵니까? 마지막 항을 빼겠습니다. 플러스 R 더하기 파이. 요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근사시키냐?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식이 되니까 관계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근사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 식에서 I 빼고 이 1끼리 서로 없애면은 뭡니까? I는 R 더하기 파이 t의 2 또는 뭡니까? R은 I 빼기 파이 t의 2. 지금 명목이자율하고 실질이자율은 예상되는 물가상승률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목이자율이 10%다. 아까 짜장면 값이 뭡니까? 10,000원에서 11,000원 하면 명목이자율 10%다. 0.1이다. 짜장면 값이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오르면은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은 똑같이 10%죠. 그럼 실질이자는 10에서 10배니까 0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경우고, 이게 어차피 이건 근사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다. 만약에 내가 이거는 이렇게 계산한 실질이자율은 뭡니까? 사전적인 실질이자율이라고 하죠. 사후적인 실질이자율. 사후적으로는 이 값을 아니까 아는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상되는 물가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거는 뭡니까? 실질이자율하고 명목이자율 간에 괴리가 생긴다. 차이가 생긴다. 자, 그럼 그게 우리 지금 모형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요. 관계가 없다면 뭐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죠. 자, 근데 실제 우리 모형에서 이자율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 상황할 때 투자에 들어가는 이자율이 있고, 또 하나는 화폐 수요에 들어가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자, 두 이자율이 우리는 뭐 그냥 I라고 썼는데 명목 이자율이냐 실질 이자율이냐, 아니면 뭐 구분할 필요가 없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화폐 수요에 들어가는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입니다. 화폐 수요에 들어가는 이자율은.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적 동기를 따져도 그건 결국 명목 이자율 가지고 앞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면 내가 돈을 벌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자율이 올라간 다음에 채권을 사는 게 낫다 얘기할 때 명목 이자율 갖고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예금할 거냐, 딴 데다 할 거냐 할 때 비교하는 이자율이 뭡니까? 명목 이자율, 그 원화로 표시는 그 이자율 갖고 비교하잖아요. 은행이 2% 준다. 저축은행 가면 3% 준다. 그래서 저축은행 가자. 그걸 실질 이자율로 환산해가지고 뭐 안 하잖아요. 환산해봐야 뭐 같이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빼니까 같이 똑같잖아요. 명목 이자율입니다. 화폐 수요에 들어간 이자. 이상한 표정 짓는 사람 왜 짓는지 알아요. 과거에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화폐 수요는 실질 잔고에 대한 수요인데 왜 실질 이자율이 아니냐? 그거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명목이자율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따지든 명목이자율 맞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끝나고 나한테 와서 챌린지 하세요. 명목이자율이라는 거 보여줄게. 투자에 들어가는 이자율은 뭐냐? 실질 이자율입니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이 10%에 5년 동안 돈을 빌렸다고 합시다. 10년 후에 5년 후에 연 10%를 쳐가지고 원금 갚는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이 근데 투자할 때 10%의 이자율을 내고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할 때 결국은 뭘 갖고 결정을 합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냐, 물건 만들어가지고. 근데 물건 똑같이 돈 빌려가지고 1년에 100개씩 만든다라고 할 때 이 물건 값이 지금하고 똑같이 매년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경우하고 물건 값이 내년에 5% 올라가고 내후년에 한 20%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경우하고 어느 쪽에 여러분들 두 가지 경우가 만약에 여러분들 투자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뭡니까? 명목이자율이 맞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여러분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실질이자율이 맞아요. 왜?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건 짜장면 값이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고 내가 갚아야 될 돈을 화폐로 환산하면 10%씩 연 10%씩 이자를 내는 거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짜장면집이 가게를 하는데 짜장면을 내가 생산해 가지고 판다면은 내가 갚아야 될 돈을 짜장면 개수로 환산을 하면은 짜장면 값이 앞으로 올라간다면은 점점 뭡니까? 갚아야 될 짜장면 수는 줄어들죠. 그게 바로 실질이자율이 줄어드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명목이자율이 맞습니까? 실질이자율이 맞습니까? 실질이자율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가 이렇게 그냥 앞에서 이제 투자는 이자율에 이자율에 의존한다.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물론 나로서는 편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논리를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왜 실질이자율이 투자에 합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으리라는 기대하에서 그래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면 달라지면은 똑같은 이자율이 만약에 물가에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면 R하고 I가 같죠. 물가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쓰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물가가 만약에 변한다라고 하면은 투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I바 빼기 BI가 아니고 BR이 돼야 됩니다. 그죠? 화폐 수요에는 I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I 빼기 B, I 빼기 R은 I 빼기 파이잖아요. 요 값이 0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요 값이 플러스의 값을 가지거나 이 값이 변하면 그럼 무언가 이제 우리 모형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다음 시간에